지아비를 잃고도 3년이나 묵묵히 시댁을 지켜온 며느리.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시아버지의 냉혹한 멸시와 가혹한 구박뿐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다. 불평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는 날엔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가야 할 것이야. 끝내 큰 며느리의 간교한 계략에 빠져 빈손으로 쫓겨나고 만 여인. 그런데 그토록 모질고 야속하게만 보이던 시아버지의 심중에는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기도 어느 고을에 최대감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논과 밭이 고을 3개에 걸쳐 있고 하인만 수십 명을 두는 부자였는데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댁 눈치를 볼 정도였지요. 그 최대감 댁에 며느리가 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박씨라 하는 여인으로 같은 고을 부유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얼굴도 곱고 말솜씨도 뛰어나서 시아버지 앞에서는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이야기꽃 웃음꽃을 뿌리며 분위기를 맞추는데 선수였지요.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달콤한 꿀로 정성껏 조린 약과랍니다. 아버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 하여 밤새 손수 만들었어요. 밤새 만들었다니 힘들지 않았느냐? 힘들긴요.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집안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웃음을 치며 아양을 떠는 큰 며느리를 보며 최 대감도 가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이 씨는 첫째 며느리와 달랐습니다. 이 씨는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으로 세간살이라고는 변변한 것 하나 없는 집에서 자랐지만 가풍만큼은 반듯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힘든 내색도 잘하지 않았고 눈빛은 맑고 고닫지요. 그러나 그 맑은 눈빛 뒤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으니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갑작스런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 씨는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상복을 입은 채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혼례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찌 이런 변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어린 색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리도 팔자가 사납단 말인가. 사람들의 탄식이 오래도록 집안 마루를 떠돌았지만 이 씨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몸이 이미 이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남편이 떠났다 하여 어찌 제 마음대로 등을 돌리겠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묵묵히 시아버지를 모셨지요. 그런데 이 씨가 시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큰 며느리 박 씨였습니다. 겉으로는 늘 이 씨를 위하는 척 했으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서방도 없는 년이 왜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거야? 나중에 집안 살림을 나눌 때 한몫 챙기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박 씨는 속으로 샘을 굴렸고 슬며시 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였지요. 아버님, 둘째 동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이 집에서 적적하지 않겠습니까? 친정으로 보내 마음을 추스르게 하심이 어떠실런지요. 또 어떤 날은 이렇게 흘렸습니다. 과부가 오래 집안에 머물면 혹여 세간에 쓸데없는 말이 돌까 염려됩니다. 아버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말은 걱정이었으나 그 속내는 다른 데 있었죠. 이런 이간질이 며칠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대감이 이 씨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그는 이 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윽고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 집에 남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라 여기고 살아라. 불평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는 날엔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가야 할 것이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 씨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닭이 채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 나르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빨래를 삶고 마당을 쓸고 볏짚을 나르며 손이 쉴 틈이 없었지요. 그 모든 일은 집안 하인들과 나란히, 아니, 어찌 보면 하인과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큰며느리 박 씨는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야 비로소 일어나 느릿하게 비단 소매를 여미며 안채를 나섰습니다. 땀에 젖은 이 씨를 흘끗 바라보며 입가를 비틀었지요. 사람 팔자라는 게 참 묘한 법이야. 타고난 복이 있어야 곱게 사는 거지. 그 말끝에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이 씨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씨는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화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함께 나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물길이 깊어 손이 시리시지요. 제가 조금 더 들겠습니다. 빨래터에서는 손이 튼 하인의 일을 거들었지요. 나머지 빨래는 제가 할 테니 좀 쉬세요. 서로 도우면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된 날이 이어질수록 그 눈빛은 더 맑아지고 태도는 더 단단해져 갔지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대청마루 밑을 파고들고 새벽 우물가의 물이 얼어붙기 시작할 즈음 최 대감은 안채로 사람을 불러 집안 식구들에게 내릴 겨울 옷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큰 며느리 박 씨에게 고운 비단 두루마기 한 벌이 돌아갔습니다. 빛깔이 곱고 속에는 솜까지 두툼이 된 것이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채통을 지켜야 하니 남들 눈에 허술해 보여서는 아니 된다. 최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얼른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박 씨의 비단옷과는 달리 최대감이 둘째 며느리에게 건넨 것은 빛바랜 무명천 한 필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해지고 올이 풀린 자국도 보였지요. 최대감은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는 굳이 새 것이 필요 없을 터. 일하는 몸이니 이 정도면 족하다. 괜히 사치스러운 마음 품지 말고 네 처지를 잊지 마라. 그 말에는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박 씨도 슬며시 거들었습니다. 동서는 활동이 많으니 오히려 무명천이 더 편하겠지요. 비단은 괜히 닳기만 하니 아깝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으나 그 속에는 날선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비단 소매를 슬며시 쓸어내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과 자리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이 씨는 헤어진 무명옷을 꿰매어 입고 일을 했습니다. 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얇은 옷은 찬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지요. 새벽 우물가에 서면 손끝이 곧장 얼어붙었고 빨래를 하다 보면 옷자락까지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도 기침을 몇 번이고 삼켰지만 그녀는 끝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잠시라도 방에 들어가 몸을 녹이시지요. 이 씨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추위쯤이야 견딜만 합니다. 저보다 아버님이 감기 드시지 않을지 그게 더 걱정이네요.
집안 담장 밖에서는 장을 보러 나온 하인들의 입을 통해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과부라고 저리 부려먹는다니 그게 사람 할 짓인가. 맏며느리는 비단을 입고 다닌다 하던데 둘째는 해진 무명을 입고 우물가에 서 있다지 않나. 같은 며느리인데 어찌 저리 매정한가.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러나 최대감은 그 말이 들리지 않는지 둘째 며느리에 대한 구박을 멈추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며 첫째 며느리 박 씨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지요. 저리 고단하면 곧 스스로 나가 떨어지겠지. 굳이 내 손을 더럽힐 것도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재산은 모두 내 차지가 되는 거야. 그러나 박 씨의 바람과는 달리 이 씨는 시아버지의 냉혹한 처사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돌아와도 그녀는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해 봄 최대감 댁에 고을 사또와 몇몇 양반들이 방문하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는 우리 집안의 위세를 보이는 자리다. 흠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안채와 사랑채는 분주해졌고 부엌에서는 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은 특별히 손님들에게 나눠줄 귀한 도자기 몇 점을 준비하라 명하였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백자다. 깨지기라도 하면 큰 망신이니 조심해야 한다. 그 귀한 도자기는 안채 깊숙한 곳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손님 맞을 준비로 모두가 분주한 틈을 타 큰 며느리 박 씨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백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빛깔이 참 곱기도 하지. 그래, 이런 그릇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지. 나처럼 채통 있는 집안 안주인만이 어울리는 법. 박 씨의 얼굴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훗날 이 집안 살림이 모두 내 손에 들어오면 이런 귀한 것쯤은 마음대로 둘 수 있을 게야. 그 순간 욕심이 앞선 손끝이 살짝 미끄러졌고 순간의 실수로 백자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를 어쩌지? 그때 마침 둘째 며느리 이 씨가 방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번뜩였고 굳어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서, 어찌 이리 조심성이 없단 말이오. 놀란 하인들이 몰려왔고 깨진 백자 조각이 마루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토록 조심하라 하신 물건을 어찌 이리 다루십니까? 이 씨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방금 들어왔을 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박 씨는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동서가 가까이에서 살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러셨겠습니까만 그 말은 교묘하게 의심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최대감이 급히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깨진 백자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박 씨는 곧장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으나 동서가 그만 손을 놓치는 바람에 다 제 탓입니다. 동서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마치 변명처럼 들렸으나 책임은 또렷이 둘째 며느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결코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감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잔치를 앞두고 이런 화를 불러오다니 이 집안 체면을 어찌 감당할 셈이냐? 최대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3년을 두고 보았건만 내 속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네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오늘부로 너와의 인연을 모두 끊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 씨는 급히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억울하옵니다. 이 몸이 비록 보잘것없는 처지이나 거짓을 입에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3년을 종처럼 일하며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사온데 이 죄만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부디 한 번만 다시 살펴주십시오. 그러나 최 대감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지 마라. 집안 망신을 만든 것만으로도 죄가 크다. 내가 이미 결심하였다. 그는 등을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이 집 문지방을 다시는 넘지 못할 것이다. 이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고르던 그녀는 끝내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이 씨는 해진 무명호 차림 그대로 눈물을 삼킨 채 대문 밖으로 걸어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박 씨가 뒤따라 나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제 분수를 지켜야 오래 사는 법이니 이 또한 동서의 팔자라 여기게. 겉으로는 타이르는 듯한 말이었으나 그 속에는 차디찬 조롱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대문 밖에 선 이 씨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친정도 없고 기댈 리도 없으니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찬바람이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마을 외곽에 이르렀을 때 허름한 움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나무꾼들이 쉬어가던 곳이었으나 오래도록 사람이 들지 않아 벽은 허물어지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허술하나 비를 막아줄 지붕은 있구나. 오늘 밤만이라도 몸을 눕힐 수 있겠지. 그날 밤 찬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큰 복은 바라지 않사옵니다. 굶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 길만 허락해 주소서.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 씨가 눈을 뜨고 바깥에 나왔더니 마당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묵직한 쌀 한 자루였습니다. 이 씨는 두리번거렸지만 발자국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이걸 누가 두고 간 거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엽전 꾸러미가 놓여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나무 한 단이, 또 그 다음에는 반찬거리가 담긴 작은 보자기가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씨는 며칠을 새벽같이 일어나 숨어서 지켜봤지만 도움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들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누구신지 몰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체 모를 손길 덕분에 이 씨는 그 혹독한 겨울을 굶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는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허름한 움막을 조금씩 손보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작은 텃밭도 일궜지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색시 쫓겨났다 들었는데도 시댁 흉을 한 번을 안 본다지. 보통 같으면 억울하다며 온 동네에 소문을 냈을 터인데 그리 모진 일을 겪고도 참 속이 깊은 사람일세. 그렇게 움막에서 지낸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 이 씨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대감이 깊은 병안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이 씨는 보따리를 챙길 겨를도 없이 그 길로 마을을 향해 달렸고 이윽고 최대감 댁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굳게 닫혀있는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리더니 큰며느리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여긴 뭐하러 온 게야? 이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뵙고 절이라도 올리고 싶어서요. 박 씨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절? 네가? 여기서 쫓겨날 때 뭐라고 들었는지 벌써 잊었어? 이 집 문지방 다시 넘지 못한다 했잖아.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마지막 인사를 허락해 주세요, 형님. 형님? 누가 당신 형님이야? 박 씨는 코도 숨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다니 재산 생각이 나셨나? 이렇게 나타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어? 어림없는 소리. 이제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꺼져. 쾅 하고 대문이 거칠게 닫히고 이 씨는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대문을 향해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아버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씨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움막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최 대감 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행랑아범이었습니다. 마님,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묵직한 보따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보자기를 푸니 금과 은으로 된 폐물과 논반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행랑아범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마님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움막에 쌀과 돈을 두게 하신 분도 바로 그분이셨지요. 이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행랑아범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선 큰마님의 속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님을 그대로 두면 더 큰 화를 입을까 염려하셨지요. 그래서 차라리 당신이 악역을 맡아 집에서 내보내는 편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지켜보셨습니다. 마님께서 원망 한마디 하지 않으신 것도, 하인들을 아끼신 것도, 쫓겨나는 날 끝까지 절을 올리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행랑아범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 재물은 새로 시작하라는 뜻이라 하셨습니다. 청상으로 늙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 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름과 원망,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는 시아버지가 남긴 재물을 후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고 포목 장사를 시작했지요. 바느질로 단련된 손재주에 성실함과 신뢰를 더하니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몇 해가 지나자 이 씨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씨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시댁에 있을 땐 고생만 하더니 나와서는 저리 길이 트이네. 하늘이 다 보고 있던 거 아니겠어. 효심이 지극하니 복을 받는 게지. 그렇다면 욕심 많은 첫째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 대감이 돌아가신 뒤 큰며느리 박 씨 내외는 집안의 재산을 고스란히 손에 쥐었습니다. 박 씨는 비단 소매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 집이 제대로 주인을 만났네. 재산이란 건 쌓아두는 게 아니라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법이야. 안 그래요, 여보? 그녀는 화려한 비단과 폐물을 사모으며 돈을 물쓰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역시 노름판에 드나들며 은전을 흩뿌렸지요. 이만한 돈에 벌벌 떨 필요가 있겠소? 우리 집 재산에야 티도 나지 않소. 그러나 산처럼 쌓여있던 재물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빚은 쌓여갔고 하인들은
하나둘 떠났지요. 논밭이 넘어가고 기와집이 팔리고 마지막에는 붙잡을 것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집이 비워지던 날 박 씨는 텅 빈 마루에 서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시 운이 기운 것뿐이야.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때도 박 씨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러느냐. 나는 최대감 댁 큰 며느리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이요. 한때 최대감 댁 큰 며느리로 고을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박 씨는 이제 남루한 차림으로 장을 기웃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비단 소매가 다 어디 갔대? 그리 잘난 체를 하더니 결국 자기 욕심에 발목 잡혔구먼. 어떤 이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진이를 내칠 적엔 제 세상인 줄 알았겠지. 설마 자기 신세가 저리 초라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게야. 그날 이후로도 사람들은 두 며느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간다. 한 사람은 원망을 품지 않아 복을 얻었고 한 사람은 욕심을 품어 화를 불렀다. 그리하여 두 며느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쳐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